미국의 7월 생산자 물가가 한 달 전에 비해 0.5% 하락하며 물가 안정에 대한 기대가 커졌습니다. 휘발유 가격은 6개월 만에 처음으로 3달러대로 떨어졌습니다. 미 대학가에 원숭이 두창 감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집단 감염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수백만 명의 팔로워를 가진 유명 여성 인플루언서가 남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남자친구를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영상도 공개됐습니다. 최근 고등학교를 졸업한 젊은 층의 대학 기피 현상이 눈에 띄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싼 등록금이 주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1일 첫 소식입니다. 미국의 7월 생산자 물가가 한 달 전에 비해 0.5% 떨어졌습니다. 생산자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건 2020년 4월 이후 처음인데요. 물가가 진정세로 돌아선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뉴욕에서 이용주 특파원입니다. 현지 시간 11일 미국 평균 휘발유 값은 1갤런 3.8리터에 3.99달러로 지난 3월 이후 처음으로 4달러 선이 무너졌습니다. It's definitely been a little crazy, but it went down $1, so it's a little better compared to when it was $5 over here. But it's absolutely insane that I think $4 per gallon is a relief. 이 같은 에너지 가격의 하락에 힘입어 미국의 7월 생산자 물가가 한 달 전에 비해 0.5%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산자 물가가 마이너스로 돌아선 건 코로나 사태 초기인 2020년 4월 이후 28개월 만입니다. 하락을 주도한 에너지 전체는 9%, 특히 휘발유 물가는 16.7%나 내렸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한 생산자 물가는 9.8% 오른 것으로 나왔지만 한 달 전과 비교하면 그 폭이 크게 꺾였습니다. 또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물가의 상승률도 6월보다 둔화됐습니다. 생산자 물가는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이나 소비자에게 파는 상품과 서비스 가격을 종합한 것으로 보통 한두 달 뒤에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미칩니다. 하루 앞서 발표된 소비자 물가도 오름세가 한풀 꺾였는데 다음 달에도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서 연방준비제도는 9월에도 0.75%포인트의 급격한 금리 인상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그 전까지 나오는 경제 지표에 주목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핵심 물가 지표는 물론 연준이 중시하는 근원 물가까지 모두 하락세를 보이면서 그동안 치솟기만 하던 인플레이션이 진정되기 시작했다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확실한 신호 또는 증거를 찾을 때까지 금리를 계속 올리겠다는 연준이 이를 어떻게 해석할지 주목됩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미국의 휘발유 평균 가격이 3달러대로 떨어졌습니다. 휘발유 공급이 늘어난 게 아니라 수요가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분석되는데요. 현 시장 상황상 하락세가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진단입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미국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3달러 99센트. 사상 처음으로 갤런당 5달러를 넘어섰던 지난 6월에 비해 21% 하락한 것으로 휘발유 가격이 3달러대로 진입한 것은 반년 만에 처음입니다. 미국의 휘발유 가격은 지난 2달 동안 지속적으로 떨어졌는데 이는 물가 상승으로 소비가 줄어들면서 휘발유 수요 역시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Demand numbers are similar to what we saw back in 2020. And remember, 2020, nobody was going anywhere. We were right in the middle of the pandemic. 치솟는 물가와 금리 그리고 경기 침체까지 겪고 있는 소비자들에겐 여전히 높은 수준이란 지적입니다. It is a little bit better, but yeah, I mean, gas is kind of insane right now. It's too high. I mean, it's hard for people to get around. People have to work. 일부 전문가들은 휘발유 가격 하락이 다른 경제 분야의 비용 감소로 이어져 인플레이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하지만 이 같은 하락세가 계속될진 의문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중국에 대한 봉쇄 조치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또 노동절이나 콜럼버스 데이 등 연휴에 따른 휘발유 수요 증가와 다가오는 허리케인 시즌도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We see any major storm,
I would say a category 3 or stronger, targeting an area between New Orleans and Houston. Buckle up. 그만큼 원유 가격에 대한 변동성이 많아 당분간 휘발유 가격은 팬데믹 이전의 수준만큼 큰 폭으로 떨어지진 않을 것이란 진단입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전국적으로 10,000건의 원숭이 두창 감염 사례가 보고된 가운데 가을 학기 개강을 앞둔 미국 대학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확진자 수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데다 원숭이 두창은 호흡기 비말이나 수건 등으로도 전파될 수 있는 만큼 학교가 집단 감염지가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일부 대학은 전염병 예방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홍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와이오밍주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만여 명의 원숭이 두창 확진자가 보고됐습니다. 확진자 수가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선포된 상황. 가을 학기 시작을 앞둔 대학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The fact that it's spreading this much and this quickly is a bit of a surprise. We may be at risk of seeing additional outbreaks and cases.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는 주로 직접적인 피부 접촉으로 퍼지기 때문에 코로나19보다 훨씬 전염력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호흡기 비말이나 분비물 등으로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밀집된 캠퍼스에서 전파될 우려가 높습니다. 원숭이 두창이 치료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최대 4주. 대학 차원에서 4주 동안 감염 학생을 격리하는 건 역시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코넬 대학과 노스웨스턴 대학은 캠퍼스 내 원숭이 두창 감염 모니터링을 위한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61건의 확진자가 보고된 미네소타주의 대학들도 교내 의료진들에 대한 교육 확대와 테스트 키트 제공 등 확산세 대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침구와 수건 등으로 전파될 수 있는 만큼 기숙사 시설이 대규모 집단 감염지가 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But when you're in the dorm situations, the other factor that becomes a concern is infectious materials on bedding and linens. And it could be difficult to trace back where you became sick because not everybody might be thinking about, oh, I sat on so-and-so's bed. 전문가들은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선 주변 사람들을 주시하고 바이러스 감염 위험이 있는 상황에 노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뉴욕주에서 보고된 원숭이 두창 감염 사례는 2,187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고 캘리포니아주가 1,892건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2040년까지 물 공급이 10%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경고하며 물 보존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오늘 발표한 물 절약 제안서에서 캘리포니아는 앞으로 20년간 물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재활용과 저장, 담수화 공장 신축에 수백억 달러를 투자해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안은 과학 데이터 자료 분석에서 캘리포니아주가 가뭄으로 인해 2040년까지 물 공급의 10%를 더 잃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데 따른 조치입니다. 먼저 2040년까지 270억 달러를 들여 폐수를 식수로 만들고 2030년까지 연간 최소 80만 에이커의 물을 재활용하고 재사용함으로써 현재 바다로 배출되는 폐수를 보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앞서 해양환경보호단체에서는 공장에서 생산된 담수가 정말 필요한지 또 공장 설립으로 비용과 환경적 요인이 수자원보다 크다며 반대하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과학자들은 올해 초 캘리포니아 지역의 대규모 가뭄이 1200년 만에 최악이라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땅에 묻혀있는 수도관이 파손되면서 생긴 싱크홀로 자동차가 빨려 들어가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9일 오전 5시 30분쯤 뉴저지주 벨빌에서 한 여성 운전자가 출근하던 중 지하 수도관이 파손되면서 그 압력으로 도로가 파열돼 생긴 싱크홀로 빨려 들어갔다 간신히 빠져나오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I was trying to get the door open. I got bruises in my arm and I couldn't get it open. So then what I did is I took off my seatbelt and I turned around and I was pushing it with the door, my feet, my legs. And I managed to get a little bit open, so I practically walked to the edge.
같은 날 텍사스주 엘파소의 한 교차로에서도 소방관과 시민 10여 명이 싱크홀로 빨려 들어간 운전자를 구출했습니다. 싱크홀의 깊이는 13피트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병원으로 후송된 70대 운전자는 가벼운 상처를 치료하고 퇴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명 여성 인스타그램 모델이 자신의 남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경찰국은 인플루언서이자 인스타그램 모델인 25세 여성 코트니 클레니를 남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클레니는 지난 4월 마이애미의 한 고급 아파트에서 남자친구인 크리스티안 오븐셀리와 말다툼을 벌이다 남자친구의 가슴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코트니는 사건 직후 남자친구의 폭행으로 인한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하면서 정신질환을 호소하며 하와이의 한 재활센터에서 지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주 검찰은 사건 직전 클레니가 마이애미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자신의 남자친구를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영상을 공개하고 정당방위와 관련한 폭행 흔적이나 증거를 찾지 못했다면서 클레니를 2급 살인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한편 코트니 클레니는 200만 명의 인스타그램 팔로워를 보유한 인플루언서로 컨텐츠 공유 사이트인 온리팬스에서 코트니 테일러라는 예명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미국에서 대학 진학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연방교육국 산하 국립교육통계센터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 미 전역에서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대학에 입학한 비율은 63%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70%에 육박했던 지난 2018년에 비해 7% 가까이 줄어든 수치이자 10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특히 지역별 대학 진학률에서 테네시주는 지난 2017년에 비해 무려 11%나 떨어진 53%에 그쳤으며 미시건주와 애리조나주 역시 각각 45%와 46%로 나타나 대학 진학률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학 등록금이 폭등하면서 젊은 층 사이에서 4년제 학사 학위를 받기 위한 시간과 비싼 등록금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팬데믹과 경기 침체 등을 거치면서 박사 학위가 안정적인 직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존의 인식 또한 달라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팬데믹 2년 만에 코로나19 가이드라인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CDC는 코로나19 밀접 접촉자 가운데 비감염자의 자가격리와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해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코로나19 방역 지침 완화안을 발표했습니다. 새 지침에 따르면 6피트 사회적 거리 두기 권고는 해제됐고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밀접 접촉자에게 적용됐던 5일간 자가격리 역시 없어졌습니다. 학교에서는 코로나19로 노출된 학생들이 교실에 있게 하기 위해 실시하던 정기검사 권고도 삭제됐지만 확진자 격리와 마스크 착용 등 일부 조치는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한편 CDC가 규정한 코로나19 위험 등급에서 높음 상태를 유지하던 LA 카운티는 이번 환자 수가 감소하자 중간 단계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이 본격적인 항공택시 개발에 들어갔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은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전기 헬리콥터 개발을 위해 소형 전기 항공기 스타트업인 아처에 $10,000,000를 투자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업체는 교통량이 많은 구간에서 항공편을 통해 승객을 이동시킬 수 있는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전기 항공기를 개발 중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만약 이 같은 항공택시가 상용화돼 헐리우드과 LA 국제공항 사이 구간에서 운영될 경우 탄소 배출을 최대 47%까지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아처는 현재 4인용 전기 항공기를 개발 중이며 오는 2024년에 상용화한다는 목표입니다. 틱톡에서 유행하는 이른바 마우스 테이핑 챌린지가 자칫 생명을 앗아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의료 전문가들은 최근 틱톡에서 더 나은 수면의 질을 원하면 자기 전에 테이프로 입을 막으라는 내용의 영상이 확산하고 있는 것에 대해 주의와 우려를 표했습니다. 건강정보 제공업체 헬스라인은 취침 시 입호흡이 필요하고 특히 코막힘 증상이 있거나 입으로 숨을 쉬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전문의의 진료 없이 테이프로 입을 막는 행위는 수면 무호흡을 유발하거나 생명에 치명적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수면 무호흡증은 심장 질환을 유발할 수 있고 조기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문의들은 지적했습니다. 마우스 테이핑 방법에 대한 영상을 올린 한 계정은 일주일 사이에 280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이 통제 아래 들어갔다고 밝힌 대만 해협에 미국 정부가 조만간 해군 함정을 진입시킬 계획이라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대만을 둘러싼 미중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왕종명 특파원입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 정부 당국자 여러 명을 인용해 대만 해협 전체를 통제하고 있다는 중국 정부의 주장을 무시하고 미국의 해군 함정이 몇 주 안에 대만 해협을 지나가도록 할 계획을 세우는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중국 정부를 지나치게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이번 작전에 항공모함까지 참여시키진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이미 며칠 전 평소처럼 대만 해협에서 작전을 수행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What we'll do instead is to continue to fly, to sail, and to operate wherever international law allows us to do so, and that includes in the Taiwan Strait. 어제만 해도 대만 해협 인근에서 중국 항공기 20여 대와 선박 6척이 탐지되는 등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 이후 중국은 수시로 이 지역에 군사적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미국과 대만의 당국자든 안보 전문가 등 뉴욕타임스 보도에 등장한 모두가 중국의 군사훈련은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에 항의하기 위한 즉흥적 반발이 아니라 중국의 전략이 변하기 시작했다는 걸 알리는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China is clearly trying to deter other countries from interfering in its attempt to invade Taiwan. 일부 당국자는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대만을 손에 넣는 데 필요하다면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대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군사적 대결로 번지는 상황인데 중국의 해군과 공군, 특히 미사일 능력은 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성장했다는 평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왕종명입니다. 최근 중국이 사드 문제와 관련해 한국을 압박한 가운데 한국 대통령실과 관계부처들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사드 기지를 빠르게 정상화하겠다는 뜻도 재차 밝혔습니다. 이정은 기자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어제 브리핑을 열고 사드는 결코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핵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방어 수단이자 안보 주권 사항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한중 외교장관 회담 이후 중국 정부가 사드 문제로 한국을 압박하고 나섰는데 새 정부의 입장을 다시 강조한 겁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중국의 반대로 사드 정상화 정책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 했고 외교부는 중국이 사드를 거론할수록 양국 관계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지난 10일 한국 정부가 사드의 운용 제한을 대외적으로 약속했다고 주장하면서 기존에 이야기됐던 산불 정책에 일한을 추가로 거론한 바 있습니다.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참여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의 산불에 이어 기존 사드의 운용 제한을 의미하는 일한을 전 정부가 선시 널리 알렸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 정부의 산불 정책과 관련해 인수인계 받은 바가 없다면서 새 정부가 계승할 합의나 조약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사드 기지가 8월 말이면 거의 정상화될 것이라 밝혔습니다. 원하는 시점에 물자나 부품을 보급할 수 있게 하는 상시 접근권이 보장될 거란 뜻인데 이는 사드 운용 정상화의 첫 단계로 간주됩니다. 이처럼 사드 문제를 둘러싼 두 나라의 입장차가 다시 확인되면서
안보 문제가 경제나 문화 교류에 번지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을지 새 정부의 외교력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이정은입니다. 다음 달 검찰의 수사권 축소를 앞두고 법무부가 대통령령을 고쳐 검찰의 수사권을 다시 복구하고 나섰습니다.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패, 경제범죄 범위를 늘리는가 하면 2대 범죄가 아닌 범죄들도 검찰의 수사 대상으로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신재웅 기자입니다.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통과시킨 검찰청법 개정안.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대상을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줄였는데 당초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라는 문구가 국민의힘의 항의 이후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등으로 바뀌었습니다. 6대 범죄인데 6대 범죄 등 이러면은 6대 범죄, 7대 범죄, 8대 범죄, 9대 범죄 이렇게 나갈 수 있잖아요. 이 우려는 넉 달 만에 현실이 됐습니다. 개정법 시행 한 달을 앞두고 한동훈 법무장관이 대통령령을 전격적으로 고치고 나선 겁니다. 먼저 부패와 경제, 2대 범죄의 범위부터 크게 넓혔습니다. 마약 유통과 보이스피싱 등 돈이 목적인 조직범죄는 모두 경제범죄로 분류하고 공직자와 선거범죄 중 직권남용과 금권선거는 부패범죄에 넣기로 했습니다. 전 정권을 겨냥한 대부분의 사건에서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되는데 그대로 검찰의 수사 대상에 남겨둔 겁니다. 동시에 개정법의 등 표현을 활용해 2대 범죄 밖으로도 범위를 넓혔습니다. 무고죄나 위증죄, 또 국가기관 고발 사건은 검찰이 맡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겁니다. 수사 기소를 분리해 검찰을 견제하려던 입법 취지와 정면 충돌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법조문대로 한 거라고 적극 반박했습니다. 국회가 만든 법률이 그렇게 돼 있는 건데 그 법률대로 하는 것을 시행령으로 법률을 무력화한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법에도 맞지 않고 상식에도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대통령령 개정에 대해 민주당은 수사 범위를 원위치시키면 국회와의 전면전을 피할 수 없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MBC 뉴스 신재웅입니다. 폭우로 피해가 큰 상황에서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의 발언이 큰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사과했지만 당 안팎에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김민찬 기자입니다. 비대위 체제 전환 이후 첫 공식 행사로 수해 복구 현장을 찾은 국민의힘. 그런데 봉사 시작 전 권성동 원내대표와 얘기를 나누던 김성원 의원의 이 한마디가 큰 파문을 몰고 왔습니다.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고. 옆에 있던 이미자 의원이 김 의원의 팔을 툭 치며 제지했지만 엎질러진 물. 곧바로 적절치 못한 발언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이 쇄도하자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김 의원이 평소 장난기가 있다며 두둔하느라 진땀을 흘렸습니다. 여러분들 노는 데가 우리가 다 찍어보면 여러분들 나온 거 없는 거 하나 크게 봐줘. 흠 작은 거 하나 가지고 큰 뜻을 좀 하지 말고. 김 의원은 결국 엄중한 시기에 경솔하고 사려 깊지 못했다. 깊이 반성하며 사과드린다며 입장문을 내고 사과했지만 당 안팎에서 비판이 쇄도했습니다. 김용태 최고위원은 국민 염장 지르는 비대위가 비상 상황을 스스로 만들어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김성원 의원의 실언과 봉사 현장에서 환하게 웃는 사진이 찍힌 국민의힘 의원들까지 싸잡아 목불인견 행태라고 꼬집었습니다. 국민들을 도우러 갔다 오히려 국민들에게 짐만 된 꼴이 된 게 아니냐. 있을 수 없는 망발이다 저는. 일가족 참사를 당한 현장을 홍보 사진으로 사용한 대통령실에 이어 봉사보다 사진을 먼저 챙긴 여당까지 여권을 향한 여론의 따가운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한국에서는 이번 폭우로 반지하 주택의 피해가 컸죠. 주요 외신들이 한국 사회 불평등을 짚어내면서 반지하라는 알파벳 표기를 고유명사처럼 전 세계로 전했습니다. 박진주 기자입니다. 로이터는 한국의 폭우 피해를 취재해 전 세계로 송출했습니다. 지방까지 차오른 흙탕물을 대하로 퍼내고 이불과책은 완전히 물에 젖어서 쓰레기가 됐습니다.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 빌라에 사는 50살 하은식 씨 집입니다.
너무 가난한 사람들이 사니까 돈이 없으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비가 많이 와가지고 아주 재난이 돼버렸어요, 이게. 취재 영상을 송출하면서 로이터가 붙인 제목은 분리된 세상. 폭우가 서울의 심각한 불평등을 수면 위로 드러냈답니다. 반지하 주민의 우리말 인터뷰는 세계 120개 국가 2,200개 언론사로 타전됐습니다. 로이터는 아시아 경제대국에서 사회적 격차가 벌어진 데 대한 이야기라고 보도했습니다. 영화 기생충, 한국 사회의 빈부격차를 꼬집는 반지하를 소재로 한 영화가 비참한 현실이 된 뉴스에 일본 언론도 한국 반지하 주택은 빈곤층의 상징이라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この雨で半地下の住宅に住んでいた家族3人が閉じ込められ亡くなるなど8人が死亡。 반지하가 드러내는 부끄러운 한국 현실은 반지하라는 고유 명사로 수출됐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한국의 빈곤층은 종종 싸고 축축하고 곰팡이가 핀 반지하에 산다고 했고, 아랍권 매체 알자지라 방송은 반지하가 영화 기생충에서 묘사된 비좁은 지하층이라고 보도했습니다. MBC 뉴스 박진주입니다. 독일의 라인강이 폭염과 가뭄으로 수위가 낮아지면서 강을 통한 물류가 마비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현지 시간 10일 라인강의 수위는 48cm까지 떨어졌는데요. 물건을 가득 실은 선박을 수송하는 데 필요한 수위인 1.5m보다 1m 이상 낮아진 겁니다. 가뭄이 이어지면서 이틀 뒤에 수위가 40cm까지 내려갈 거라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되면 대다수 바지선을 통한 운송의 경제적 타산이 맞지 않게 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금도 철강석을 실은 일부 바지선은 낮은 수위로 인한 좌초 위험 때문에 30에서 40%만 적재하고 있고요. 가뭄으로 수로가 좁아져서 운송을 중단한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야생 멧돼지 한 마리가 바닷속을 헤엄쳐 해변으로 튀어나옵니다. 스페인 남부 베나자라페 해변인데요. 난데없이 나타난 야생 멧돼지에 놀라 관광객들은 비명을 지르며 달아났고요. 멧돼지는 한바탕 소동을 일으키고는 근처 갈대숲으로 사라졌습니다. 갑작스러운 멧돼지의 출현에 포획에 나선 전문가들은 야생 멧돼지가 폭염에 더위를 식히려고 바다에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브라질 유명 예술품 수집가의 딸이 80대 노모로부터 1,800억 원 상당의 명화와 보석 등을 훔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지난 2015년 사망한 유명 예술품 수집가 장 보기치의 딸인 사비니는 명화를 상속받은 80대 어머니를 속이려고 작전을 짰는데요. 무속인을 가장한 공범이 노모에게 접근해서 딸 사비니가 병에 걸려 사망할 거라고 말하자 80대 노모는 딸을 살리려고 영적 치료 비용으로 돈을 보냈고요. 딸도 옆에서 돈을 보내라고 부추기면서 집에 있는 그림들도 저주에 걸렸다며 가져가기 시작했다는데요. 도난당한 그림은 타르실라 두 아마라우 등 브라질 유명 작가 작품을 포함해 총 16점으로 11점은 회수됐지만 나머지는 되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서울 구로구의 한 중학교 교장 선생님이 올린 폭우로 삶의 터전을 잃은 다문화 학생 가정을 도와달라는 호소글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빗물이 들어찬 자국이 벽지에 남아있는 모습인데요. 박래광 영림중학교 교장이 그제 자신의 SNS에 이번 폭우로 침수된 다문화 학생의 반지하방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날 오후 그는 상담부장, 복지부장 선생님으로부터 다문화 학생의 반지하방이 폭우로 물에 잠겨 거처로 옮겼다는 연락을 받았다는데요. 학생의 집에 가보니 자칫하면 신림동 참사가 이곳에서도 벌어질 뻔했다면서 물이 1.4m 높이까지 찼고 가재도구는 모두 쓸 수 없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학생 부모가 모두 중국인인 다문화 가정이라 정부에서 어떤 지원이 있을지 모르겠다며 커피 2잔 값인 10,000원씩이라도 십시일반으로 도와드리면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싶어 염치불구하고 부탁드린다며 학생의 어머님으로부터 받은 자필 계좌번호를 남긴 건데요. 누리꾼들은 어려운 학생들 생각에 조금이나마 보탰다며 응원의 메시지와 함께 도움의 손길을 보냈습니다. 최근 프랑스 시민들 사이에서 에너지 낭비를 막기 위해서 SNS를 통해 자발적으로 심야 간판 조명 끄기 운동이 벌어졌는데요. 그런데 마크롱 대통령은 정반대의 행동이 포착돼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 국민들에게 앞으로 2년간 에너지 소비를 10% 줄이자고 당부했는데요.
정작 본인은 자동차보다 연비가 높은 제트스키를 즐기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영국 더 타임스의 보도인데요. 마크롱 대통령이 휴가지인 지중해에서 에너지 소비가 많은 제트스키를 탄 모습이 한 연예 주간지에 실린 겁니다. 100km 거리를 이동하는데 자동차는 약 5.4리터의 연료를 소비하는 반면 제트스키는 최대 60리터의 휘발유가 필요하다는데요. 마크롱은 휴가를 떠나면서 친환경적인 카누를 탄다고 말했을 뿐 제트스키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위선적이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유럽을 휩쓸고 있는 폭염에 프랑스 곳곳에 산불까지 일어나는 상황이어서 현지 여론은 싸늘하다고 하네요. 집안이 아주 난장판인데요. 벽이고 바닥이고 빨간색 페인트가 마구 흩뿌려져 있습니다. 폐가를 방불케 하는 이곳은 중국 쓰촨성 청두의 가정집인데 세입자가 이사를 나가면서 페인트 테러를 했다고 합니다. 집주인이 월세를 깎아주지 않는다는 이유였는데요. 세입자는 집주인과 월세 문제로 합의가 되지 않자 갑작스럽게 계약을 해지하고 방을 빼면서 분풀이하듯 문과 천장도 부숴버렸다고 합니다. 파손된 집의 내부를 촬영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는 집주인.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세입자의 행방을 쫓고 있고요. 집주인은 세입자를 고소할 예정입니다. 남미의 한 축구장에서 선수들이 후반전을 시작하려는 그때 예사롭지 않은 불청객이 포착됐는데요. 놀랍게도 그 정체는 꿈나라에 곤이 빠진 강아지. 제 집 안방처럼 주변 눈치도 보지 않고 편안하게 드러누워 잠이 든 겁니다. 잠시 동안 경기를 중단시킨 이 해프닝은 파라과이 프로축구 경기 중에 벌어졌는데요. 양 팀의 무득점 속에 전반전이 끝난 후 갑자기 이 개가 경기장에 난입해 잔디를 침대 삼아 낮잠을 잤다고 합니다. 축구 팬들에게 웃음을 선사한 후 잠에서 깨어나 사라진 강아지. 강아지의 낮잠 시위 덕분이었을까요? 양 팀의 후반전 공격은 전반전보다 더 활발해졌다고 하네요.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8월 11일 목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